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임헌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헌진 변호사입니다.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을 받았어요. 계약을 위반한 치과를 고발하고 싶어요. 양육비를 더 받고 싶어요. 수술비 내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죠.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 또는 발의된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무정자증, 정자부족증 등의 남성 난임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자기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도 해외처럼 정자기증을 활성화해서 난임 부부의 출산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난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규정만 있어서 이를 실현시킬 법적 근거가 부족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21일부터 관련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 생식술과 관련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윤리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생명윤리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기존 생명윤리법에서는 난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규정과 실비지급 기준만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정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성 난임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자 기증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생명윤리법 개정안에서는 정자 기증자도 난자 기증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난자 기증자 보호 규정을 생식세포 기증자 보호 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이제 정자 기증자도 난자 기증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자 기증자 역시 기증에 앞서 건강검진이 의무화되었고 기증에 소요된 비용들을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방송인 사유리 씨가 생각이 나는데 물론 외국인이시긴 하지만 서양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을 하기도 했죠. 네. 지난 6월이었습니다. 부산대 캠퍼스 안에 있는 횡단보도에서요. 20대 재학생 A씨가 지게차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운전자가 캠퍼스 내 제한 속도를 위반하고서도 12대 중과실 처벌을 받지 않아 한 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해당 사고 이후 학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변경되는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도로교통법을 직접적으로 개정한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개정된 것은 교통안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통안전법상의 단지 내 도로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설치된 통행로가 포함됨으로써 앞으로는 대학 캠퍼스 내의 도로 역시 교통안전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학 내 도로가 교통안전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부산대 사고에 대해서도 학교 측이 사전에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해주고 속도 위반 단속을 철저히 시행했다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운 20대 청년이 사망하는 예, 사고니까요. 네.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각 대학의 학교회장은 대학 내 도로의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을 해야 됩니다. 네. 자동차 통행 방법을 게시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관리해야 되며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자체장에게 직접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런 의무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관할 지자체장은 대학 내 도로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 내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유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Y씨가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복통을 호소하던 환자를 격리 강박했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밖에도 2022년 1월 춘천의 한 정신병원 격리실 침대에서 무려 251시간 50분이나 묶여있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부천 및 인천 소재 정신병원에서도 묶인 환자 사망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격리, 강박 사망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련 제도를 좀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요. 개정안 내용 자세히 살펴주시죠. 예,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환자의 격리 강박과 관련해서 최근에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격리와 강박에 대해 관계부처의 실태조사 규정이나 격리 강박 시 보험 의무자에게 고지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들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처럼 격리 강박으로 인한 환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계부처에서 이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부처에 격리 강박 실태를 제출할 의무와 환자가 격리 강박 조치를 받을 경우 왜 그런 격리 강박 조치를 받게 됐는지 그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해서 보호의무자에게 고지할 의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격리 강박 외에 대체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정신의료기관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안전이 더욱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동안 고지의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 더 놀라운데요. 더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예, 이 일이 전세 사기로 의심되어서 전화드렸어요. 전세 사기요?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이 집주인이, 네. 전화 올리네. 집주인이 연락도 안 되고요. 네. 지금 아무것도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실까요? NH도 그냥 손 놓고 있고요. 네. 전화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LH 전세 계약으로 그 집에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시란 말씀이시죠? 예. 네. 근데 제가 미리 듣기로는 이제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2달 남았어요. 네. 근데 그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그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시는 건가요?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네. 그분이 이제 저한테 내용 증명 보내면서 전화를 안 받아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증금을 돌려달라 네. 했더니 그분이 내용 증명 받은 날 저한테 이제 화를 내면서 저한테 이제 저기 확인하고 그 후로는 연락을 네. 전혀 받지 않고 계신 상황이라는 거였고요. 네, 그리고 네.
저한테 내용 증명 보낸 거죠. 네, 내용 증명은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 이외에 저희가 미리 전해 듣기로는 집에 하자에 관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점은 또 어떤 건가요? 스마트폰 같은 거 하자 있었는데 네. 그런 거 언제 뭐 물도 새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집에 여러 하자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 걸 원상복구를 해놓으라 저한테.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 임차인 분께 원상 복구를 하라고 하신 거군요. 예. 근데 원래부터 하자가 있었는데도 지금 임차인 분께 복구를 하라고 하신 상황이신 거죠? 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임원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가장 주요한 점은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집주인과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이제 심지어는 이게 전세 사기가 아닌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시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상대 그 집주인이 이제 보내온 내용 증명 상황에는 뭐 보증금을 달라고 하니까 집에 하자가 있으니까 원상회복을 해놔라. 그렇지 않으면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고요. 예. 그 정확하게 그 집주인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하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전체 다 그런 것 같아요. 전체요. 예. 집 전체요. 집 전체. 저가 그 재계약할 때 예. 저가 이제 집 수리를 이제 재계약을 이제 집을 이제 그 전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예. 근데 1억에 내놨는데 안 나간다. 예. 그런데 저한테 재계약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집 수리를 해줘야 저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어떤 부분의 수리를 요구하셨던 거죠? 집 수리를요. 전체 다. 전체 다. 예, 물도 새고 하니까 너무 내갔으니까 집 수리를 전체 해달라 이렇게 예. 얘기했더니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 인테리어업자 알아보시라.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도배 장판은 NH에서 지원이 되니까 그건 저가 안 쓴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저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예. 근데 나중에 가서 못 해주겠다. 예. 그래서 실리콘만 물 새는 건 실리콘만 쓰면 될 것 같다. 예. 5만 원을 주겠다. 근데 5만 원조차도 안 보내줬어요. 예. 근데 내용 증명에 5만 원을 줬다 이렇게 쓴 거예요. 예. 그렇게 쓴 거예요. 보증금이 정확하게 얼마지요? 1억이요. 1억이요. 보증금은 현재 1억인 상황이고, 그 집주인이 지금 원상회복이라고 이제 뭐 하자가 있으니까 원상회복을 해놓고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상담자분께서는 집 전체에 대해서 일단 원상회복이 다 필요하다라는 이제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거 맨 처음에 이제 집 얻으실 때 뭐 공인중개사분이랑 같이 보셨나요? 예. 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뭐 벽지 상태라던가 뭐 물, 뭐 수도나 벽지도 예. 이제 그때는 상태는 하기 전이에요. 하기 전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죠? 뭐 벽지를 새로 해주셨나요? 그분이? 집주인이 하기 전이고 예. 그때 당시에는 이사 나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가 이사 들어오기 전에 이사 나갔어요. 그 이사 하는 중에 저가 집을 보았어요. 일단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분이랑 집을 보실 때 당시 상황 같은 거는 뭐 찍어놓은 사진 같은 거 있으신가요? 예. 아, 있으세요? 예. 그러면 일단 이게 원칙적으로 이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를 하면 임차인이 이제 원상회복을 해서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으시고요. 임대인은 그의 이제
인도시까지 목적물 인도시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이랑 손해배상 채권을 이제 다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이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 관계는 이제 동시행 관계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임대인 측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상회복의 범위가 되게 불명확한 상황이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상관행사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분들도 이제 그 입주 당시에 이제 사진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이제 갖고 계시는 경우가 이제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자분께서 갖고 있는 사진이랑 공인중개사분들이 갖고 있는 사진이랑 같이 해서 입주 당시에 내가 이제 들어갈 당시에 이제 이 집의 상태는 이러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임대인은 이제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제 통상적인 이제 뭐 마모 같은 경우 예컨대 뭐 벽지가 약간 색이 바래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원상회복 범위에서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임대인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외의 것들 뭐 임차인이 뭐 집을 부셨다거나 아니면 수도계관을 일부러 뭐 이제 망가뜨렸다거나 뭐 이런 것들처럼 임대인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고 입주 당시에 원상태로 반드시 해놔야 될 그 범위라고 이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 분께서 이제 원상회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임대인이 도대체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지금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뭐 수도 관련돼서 뭐 5만 원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하자에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매우 소액의 이제 원상회복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이게 원칙적으로 이제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서 돌려줄 의무랑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는 동시행 관계지만 이제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는 거는 공평의 관념에 입각해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소액의 원상회복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보증금 1억 전체를 돌려주지 못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은 오히려 공평에 반하기 때문에 그 임대인의 주장은 이제 법원으로 가게 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담자분께서는 이제 그 뭐 내용 증명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내용 증명을 이제 보내실 때 정확하게 임대인이 어느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이건 이제 동시행 관계에 해당하지만 매우 소액의 원상회복 비용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문제 삼아서 보증금을 전체에 대해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 그 임대인이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그 부분에 한해서만 일단 뭐 돌려주지 않고 나머지는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제가 예. 기존에 이제 우울증이나 우울증이요? 간질이 있어요. 예. 근데 기존에 그분 때문에 심해졌어요. 그분 때문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심해졌다고요. 예.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자살 시도도 하고 예. 병원도 갔었어요. 예. 그러면 정신적 피해 보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기록도 있는데. 네, 그런 기록들이 있으면은 이제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도 이제 병합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명백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왜냐면 기록도 결국- 예. 있어요. 경찰서에 신고한 적도 있고요. 병원 기록도 있어요. 뭐 경찰서 신고 내용은 뭐지요? 긴급 입원해달라고 이제 신고한 적도 있어요. 아, 임대인 때문에 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서 예. 예. 이제 병원을 좀 긴급 입원 좀 시켜달라, 이제 힘들어서 입원 좀 시켜달라고. 예, 그 뭐
일단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 정신상 고통을 받으셨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긴 한데요. 결국엔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입증 책임의 문제가 됩니다. 인과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임대인 때문에 이러한 정신상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걸 이제 입증을 잘 하신다면 위자료 청구도 이제 가능하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상담 여기까지 네.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담자분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충분히 해결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상담자분 잘못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마음의 그 짐을 좀 덜 쉬고 차분하게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변호사님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이렇게 내용 증명이라는 게 예.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 내용 증명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분명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임대차 계약 관련돼서는 뭐 계약의 갱신이라던가 해지와 관련돼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러한 뭐 방금 말씀하신 뭐 손해배상 같이 이제 병합이 된다면 이와 관련돼서 내가 객관적으로 어떠한 상대방의 의사 전달을 했지만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이라던가 아니면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입증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졌을 네. 때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 증명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담자 분께서 정말 정신적 고통이 심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우선 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하셔서 이제 반대로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걸로 보이는데 이제 두 달 정도 남았던 네, 10월에 그죠? 종료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다른 곳으로 뭐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네. 경우에는 그 현재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만약에 이사를 가실 필요성이 있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서 꼭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만 이제 가능하고요. 네.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가서 예. 신청을 하면 되는 거군요. 근데 이게 전월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추후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입주할 때 뭐 사진을 찍어둔다거나 예.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입주 당시에 네. 이제 뭐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두 다 이제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하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네. 즉각 그걸 이제 사진을 찍고 그 임대인에게 문자로 이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놔야 나중에 이제 서로 다른 소리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예. 정말 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끝없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좀 더 배려하면서 하면 네. 좋을 텐데 말이죠.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상담 많이 정리해봤고요.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원래 치아 배열이 고르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컴플렉스였는데요. 몇 년 전 충치 치료를 하러 갔다가 치과 원장이 제의를 해서 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는 인상이 달라 보일 정도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죠. 턱선이 아예 달라진 느낌이라 외모에 자신감도 생겼고, 근데 치과 원장이 저에게 비포 앤 애프터 사진으로 광고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치료 비용 대부분은 돌려받고 눈은 가린 사진으로 2년간 게시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제 사진을 매장 내에서 또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치과에서도 알았다고 답변을 들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유명 커뮤니티에서 맘카페에서 제 사진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비포 사진은 제가 아닌 부정교합이 더욱 심각한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허위 광고인 셈인데요. 문제는 제가 그때 치과에서 받았던 홍보사진 계약서를 분실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 사진을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럴 때 보통 동의서나 계약서를 무조건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요즘 일반적으로는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병원 측이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치료 사진을 무단 사용할 경우에는 환자의 초상권 침해 및 의료법상의 정보 누설 금지 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도 사진의 사용 기간 및 범위 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즘 이런 사례의 경우 초상권 사용 및 진료 정보 이용 동의서라는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 비용을 대부분 돌려받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런 네. 것도 당연한 뭐 절차인가요? 아니면 뭐 이 보상이 주어지는 게? 그 초상권 사용에 대한 대가니까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상담자의 사진을 계약 이후에도 도용해서 치과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건가요? 예, 일단 이 사진의 내용을 보면 눈을 가린 채 찍은 네. 사진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더라도 특정인을 식별 가능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 병원이 계약에서 정한 기간을 넘어서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본인은 무조건 알아볼 수밖에 없고요. 예. 지인이나 친구들도 눈을 가렸다고 해도 분명히 알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담자분께서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치과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예, 이 문제는 입증 책임의 문제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피고의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하지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경우에는 약간 좀 양상이 다른데요. 오히려 피고 측이 자신이 적법하게 환자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에서부터 파생되는 일신 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즉 그 사람에게 모두 이제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초상권 주체의 동의가 없으면 타인이 함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입증 책임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하게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병원이 오히려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 분실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소송에서 불리할 것 같지는 않고요. 소송 도중에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서 문서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 계약서는 치과에서도 분명 갖고 있을 거기 예.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하면 다시 획득을 할 수 있겠군요. 근데 만일 상담자께서 치과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이 네.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 위자료 보이고요. 청구까지요. 네.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포 사진을 상담자분의 사진이 아니라 부정교합이 훨씬 더 심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제 무단으로 사용해서 마치 상담자분이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처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초상권 침해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또 사연을 보면 이 비포 사진은 다른 사람의 사진이라고 하셨는데요. 허위 광고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도 가능하고요. 네. 또 이런 경우에는 허위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제3조 1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다른 사람 사진이 아니다. 뭐 포토샵을 이용해서 좀 그냥 더 광고의 효과를 더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이게 결국엔 그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과장에 불과하느냐 아니면 허위이느냐 경계선상의 문제인데요. 네. 이 경우에는 명백하게 다른 사람의 이제 그 사진을 이제 마치 상담자 분처럼 이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에 해당합니다. 네. 또 문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그렇고 맘카페에도 이 사연자분의 사진이 무단으로 좀 유포된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더 정신적 고통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조치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네이버 다음 이러한 이제 포털 사이트 네. 이제 담당자에게 이 게시글들을 좀 내려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게시글 이제 중단 요치에 따라서 이제 받아들여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더 이상 이제 고통을 받으시지 않을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추후로 이제 병원 측에 더 이상 이제 게시하지 말라라는 식의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방금 말씀드린 형사적 조치들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같은 이제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치과에도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고 치과에서도 알았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요청을 했음에도 분명히 네. 알았다라고 네. 했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그 유포를 당초 하고 합의했던 사용하고. 거를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자료 청구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있어서 더욱더 이제 정신상 고통이 더 크게 이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서 이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상대방이 내리겠다 해놓고 계속해서 이제 게시를 하고 있다면은 강제적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비포 애프터 사진,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 홍보 사진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게 무조건 환자들에게 촬영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게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건가요? 촬영을 할지 말지는 결국에는 이제 그 환자의 개인의 그 선택인가요? 개인의 선택의 문제고요. 네. 이거는 뭐 어디에 이제 뭐 환자가 반드시 이제 비포 사진으로 반드시 찍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규정은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상담자분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상담자분께 여러 가지 이제 취하실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초상권 침해에 많은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게 많아야 이제 500만 원 내외에서 이제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이제 법률 비용을 너무 많이 쓰시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시간적 이제 경제적 비용이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분쟁을 끝내는 것도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앞으로 이러한 수단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제 강력한 경고를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방법도 하나 고려 대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이 병원을 상대로 이렇게 뭐 싸운다는 게 사실 겁부터 나는 일이거든요. 과연 내가 소송으로 간다고 해서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아예 좀 소송까지는 못 가겠다 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고 싶다 해도 병원 측에서 좀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면 네. 개인으로서는 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좀 좁잖아요. 사실 그 단순한 민사소송만 생각한다면 이제 네. 병원과 싸운다는 게 좀 뭐 겁이 나실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사실 병원에서 더 무서운 거는 행정처분입니다. 아, 네. 예, 만약에 이제 허위 과장 광고가 너무 크다 해서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병원에서 입는 손해는 더욱더 크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 게 그것도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남편과 2019년에 결혼을 했고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아기를 낳을 때까지 산부인과 한번 함께 가주지 않았고 그 시기에 운영하던 의료 판매 사업도 접었습니다. 임신 때문에 일을 그만둔 저는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친정에 생활비와 카드값을 빌리기도 했는데요. 아이 때문에 몸이 무거운데도 일을 하려니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산후조리원에도 가지 못했는데 그동안 남편은 의료 판매점을 새로 열었는데요. 저는 남편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다행히 가게는 번창해 억대의 수익을 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생활비로 주는 건 고작 한 달에 100만 원 뿐이었습니다. 저는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하고 그리고 가게 일까지 돕느라 몸이 너무 망가졌는데요.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올해 1월에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주는 양육비는 한 달에 50만 원인데요. 한참 부족한 금액인데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이야기로는 신혼집 빌라는 아버지께 증여를 받은 거라 재산 분할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요. 상담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남편이 아내분을 대하는 태도가 좀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상담자가 애초에 합의 이혼을 하시기보다는 소송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이제 적지 않은데요. 네. 뭐 이혼 당시에는 이 사람과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 싶어서 협의 이혼부터 먼저 하겠다. 이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이 너무 앞서시다 보니까 빨리 이혼을 해야겠다 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좀 불리하게 협의하는 네. 경우도 있고요. 네. 이제 이 상담자분처럼 이제 재산 분할은 아예 그냥 신경도 못 쓰고 일단 놔두고 이제 이혼만 먼저 하시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그때 같이 처음부터 받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담자분이 올 1월에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를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네. 예, 민법 제 839조의 839조의 2에 따라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1월에 이혼하셨다면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이혼한 지 2년 이내에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 이제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네. 재판상 이혼을 하셨다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재산 분할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집이었던 빌라, 아버지께 증여를 받은 거라고 그 남편분께서는 재산 분할이 안 된다고 하시긴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운영하는 의료용품점 재산 분할 대상에 다 포함이 될까요? 예,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라는 거는요. 네. 이제 혼인 생활 중에 협력을 해서 이런 공동 재산 중에서 내 몫을 받아가는 겁니다. 기여도라고 하는 거죠. 예, 일단 뭐 그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그 플러스만 보통 생각하시는데 채무도 이제 같이 있거든요. 네네. 공동으로 이제 만들어간 이제 그래서 네.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 둘을 다 합산을 해서 그 남은 거에 대해서 그 기여도를 이제 적용해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때문에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유 재산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 재산 유지에 협력해서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가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이 된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유 재산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소득 활동을 통해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었거나 전업주부로서 가사 활동을 하는 등과 같이 간접적인 기여에 대해서도 특유
기여도를 인정해서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편분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빌라나 남편이 혼인생활 중 남편 명의로 개업한 의료 판매점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담자분께서 가사 및 육아를 도맡아 하셨고 남편의 의료 판매점 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입증하셔서 기여도를 인정받으신다면 빌라와 의료 판매점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양육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협의혼할 때 당사자들끼리 이제 양육비를 정했어도 법원이 판단했을 때 그 양육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이제 판단을 한다면 그 당사자 협의와 상관없이 그 양육비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당사자 합의를 통해서 변경도 물론 가능하고요. 통상적으로 양육비 기준표를 통해서 양육비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양육비 결정은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지역, 뭐 소득, 그다음에 자녀의 수, 뭐 여러 가지 재반 사정들을 종합해서 산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하게 되는군요. 근데 상대방이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예. 경우에도 추후에 반영이 돼서 양육비 증가하는데 좀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양육비 기준표에 이제 그 중요 인자로서 이제 네. 부부의 소득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녀의 나이와 왜냐하면 이제 자녀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뭐 들어가는 들어가는 돈이, 네, 더 교육이라든가 많으니까요. 뭐 이런 네. 것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양육비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부의 소득이 더 이제 많을수록 또 이에 따라서 이제 투여되는 이제 양육비가 많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인자를 중요 인자로 해서 양육비 산정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를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이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협의 이혼을 한 시점이랑 양육비를 증액 청구한 시점이 너무나도 가깝다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소득이 증가하거나 자녀가 성장해서 양육비가 급격히 증액될 다른 사유가 없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뭐 법원이 이제 이 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현재 남편이 억대 수익을 얻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경제적 능력이 더 남편분에게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양육권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권을 지금 아내분이 가져오신 걸로 보이는데 이후에 양육권자 변경도 가능한가요? 예, 자녀의 복지,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가사와 관련해서 이제 아이와 관련해서는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부모 간에 누가 주 양육자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했다 하더라도 아이의 복리에 바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자녀가 양육비에 대한 변경을 이렇게 좀 자라난 후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그 자녀가 직접 청구하는 거는 결국엔 성인이 되기 성인이 이전에는 좀 불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이전에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네. 예. 만약에 좀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그럼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한번 청구를 해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만 그 본인 스스로 양육비를 대는 거는 아니니까요. 네. 이제 결국에 이제 그 근데 엄마가 양육을 너무 하시는- 고생을 하셨다, 양육비 예. 너무 부족하게 받으셔가지고 힘드셨다 해서 어떤 보상의 차원으로 청구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사례는 좀 산정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어머니나 뭐 아버지를 설득해서 직접 이제 과거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혼인 기간이 좀 비교적 짧은 편이시긴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잘 준비를 하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나 뭐 그다음에 양육비 증액 관련돼서도 충분히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실업팀 야구 선수였던 저는 부상 때문에 야구를 그만두고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야구 모임을 결성해 다크호스로 활약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지난 겨울 야구를 하다가 상대 선수의 발에 걸려 넘어져 크게 다쳐 치료를 받다가 결국 최근에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저는 동네 동생인 상대 선수에게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다친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본인 잘못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소송을 하면 병원비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어쨌든 침묵 경기였을 텐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니 참 안타까운데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사연을 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서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건데 네. 결국에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친구도 십자인대 이제 파열까지. 네. 친구도 잃게 되고 참 네.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침묵 경기였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다쳤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참 애매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엔 계약을 통해서 뭔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엔 민법 750조에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느냐 이 문제로 귀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엔 이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과실 그리고 가해 행위의 위법성, 피해자의 손해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모두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기 도중에 상대 선수 발에 걸려서 부상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과실이나 피해자의 손해 인과관계 부분은 좀 쉽게 인정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결국엔 그런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이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스포츠에서 부상을 입힌 행위가 위법한 행위였는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참여자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참여자의 생명이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칙상 주의 의무인 안전 배려 의무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권투나 태권도처럼 직접 상대방을 가격하는 운동 형태도 있고 또 야구나 축구, 농구처럼 신체 접촉이 필수적으로 이제 수반되는 경기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경기 자체 부상 위험이 내재된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에 참여하는 자가 이런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을 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경기의 종류, 위험성, 당시 경기 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 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 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의 정도, 부상 부위의 정도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넘은 것으로 이제 평가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넘었다라고 보면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친 지 6개월이 넘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단 요건들이 충족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아직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게 오히려 긴 시간이 아니라 아직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거군요. 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있은 날부터 불법행위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로 이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아직 이제 2년 6개월이나 더 남으셨습니다. 예. 네. 치료와 수술로 인해 상담자가 일을 못하신 기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예. 일단은 우리 민사법에서 손해는 3개로 나뉘어지는데요. 불법 행위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현실적 손해는 이제 적극적 손해고, 이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었지만 얻지 못한 손해는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는 이제 위자료, 이렇게 3가지 손해로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자분이 치료와 수술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서 이제 발생한 손해는 소극적 손해로 구성을 해서 별도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소송 전에 소송으로 간다면 혹시 주의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이게 일반적인 상해 사건과 달리 네. 스포츠 경기 중에 발생한 사건이고, 또 대법원이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이제 별도의 기준을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당시에 같이 경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제 진술이라든가 당시 상황의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단순히
치료를 받았다.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떠한 경기 상황이었다. 그 상대방 때문에 왜 수술까지 받게 됐는지를 좀 정확하게 입증하는 게 필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뭐 규칙 위반을 했다면 네. 더 좋고요. 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진술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상대방은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만약 그 소송으로 가시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임의 변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미리 가압류를 하시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네, 생생법률 시간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임원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